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장 보고기간 후 사건, 특수관계자 공시, 그리고 중간 재무보고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결산일과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회계기간이 2000X1년 1월 1일에서 2000X1년 12월 31일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되자마자 바로 재무제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 이게 나중에 이제 보통은 한 3월 달쯤에 많이 이제 공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재무제표 확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000 이제 다음 연도 이제 2000X1년의 다음 연도 2000X2년 예를 들어 3월 5일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발생한 거 있죠. 이게 이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을 보고기간 후 사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고기간 후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요구하는 거,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고요. 보고기간 후 추가 정보가 이제 나오는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여기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어떤 이제 소송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다음 연도 한 1월 달에 이제 그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고기간 말 존재했고, 그 다음에 보고기간 후에 자 1억 원을 보상이라 추가 정보가 나왔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요 2000X1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고요. 그럼 이제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투자 자산의 시장 가치 하락. 예를 들어 내가 어느 기업의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 주식은요, 하루 사이에도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수시로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0X1년 재무제표에는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자, 투자 자산, 뭐 주식 같은 거, 시장 가치 하락하는 거, 그리고 배당금의 지급은요, 이제 주주총회에서 자,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는 주주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제표가 확정된 다음에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당금 지급하면서 이미 발표했던 재무제표를 다시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거니까 배당금의 지급은 수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3월 5일 확정이라고 했는데 배당금의 지급은 이거보다 더 같은 날이거나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이 12월 31일이 말일이고 재무제표 승인일은 다음 연도 3월 10일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재무제표에 이거 수정을 요하지 않는 거,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죠. 자, 금융자산 같은 거 공정가치가 하락한 거는 이거는 자, 2000X1년도 재무제표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겠네요. 자, 답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이거
기억은 모든 문항이 다 들어가 있죠. 기억은 뭐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니은부터 볼게요. 자, 보고기간 말 이전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상황이잖아요. 니은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은 보고기간 후 사건에 이거 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기억 니은은 들어가는데 디귿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의 범위,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 지배력이 있는 경우. 자, 특수관계에서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주석이 있었잖아요. 주석 같은 데서 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에 공시를 하는데요. 개인, 뭐 주요 경영진 등. 그러니까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말고 뭐 대주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영진은 아니지만 명예회장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뭐 해당되겠죠. 기업, 지배기업 어느 기업이 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의 예를 들어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회사의 의지대로 우리 회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특수관계자가 되겠고, 그럼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공시하는 게 있는데, 참고로 뒤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종업원 급여라는 게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가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이렇게 네 가지를 종업원 급여라고 해요. 이거와 이제 별도로 주식 기준 보상, 뭐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뭐 스탁 옵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상법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시를 합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시할 때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인 있죠. 채권이나 채무 관계가 없어도 이거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제 3-2번 볼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통상적인 대출은 특수관계자 아니다. 뭐 이건 맞고요. 자, 내가 이 특수관계라는 건 참고로 일방이 아니라 쌍방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A의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자, 마찬가지로 반대로 A도 나의 특수관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대출이면 그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특수관계가 아니고 두 번째, 채권 채무 같은 거 없어도 공시하라고 했는데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번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B기업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분율이 예를 들어 한 6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또 마찬가지로 70%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참고로 나 C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시할 때 B기업도 공시하고 A기업도 공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이거
네 가지와 주식 기준, 종업원 급여 네 가지와 주식 기준 보상. 자, 이런 거 이제 공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 4번, 유의적인 영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자가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재무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류가 있는데, 이거 어떤가요? 이거 재무제표의 종류, 재손자 연주 다 이거 중간 재무보고 대상입니다. 단, 중간 재무보고는 요약식으로 가능하고, 이거 비교하는 형식이 좀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언제하고 비교하냐? 전년도, 정기 말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00X2년 3, 4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 4분기가 7월, 8월, 9월이죠. 그러면 단기 2000X2년 9월 30일 현재, 정기는 그냥 9월 30일이 아니라 전기 말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누적 1월 1일부터 9월 30일 누적 중간 기간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처럼 누적 중간 기간을 보고를 하는데,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계절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스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매출이 나오는데 여름에는 매출이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 반대로 내가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여름철에 매출이 잘 나오고 겨울철에 매출이 좀 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절성을 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적 중간 기간과 중간 기간 이렇게 이중으로 비교를 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보고에 안 들어가는 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니까 중간 재무보고서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의 재무제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전년도의 누적 중간기간과 전년도의 중간기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전기 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재고자산에 대한 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분류할 때는 이게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자, 이거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빌딩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거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럼 토지나 건물 같은 거 판매하는 게 주된 영업이죠. 그리고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재고자산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영업활동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무실 건물 또는 뭐 공장 건물 이런 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거라면 이거 유형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있어요.
이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 과목을 정할 때 어떻게 된다? 목적에 따라 물리적 형태가 같더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재고 자산의 종류, 상품, 제품, 상기업, 제조기업.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를 내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컴퓨터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상품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제조해서 판매한다. 그럼 제품이 됩니다. 그럼 제조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부품 같은 재료가 들어가겠죠. 원재료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과 반제품이 있는데, 제공품, 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제공품이고, 아직 미완성되긴 했는데 미완성된 대로 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럼 반제품입니다. 그리고 소모성 재료 같은 거는 저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시겠어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그러니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차감을 하고 매입 부대 비용은 더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공부하면서 매입 부대 비용 하니까 부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대라고 하니까 꼭 이거 음식 중에 부대찌개 생각나고 군 부대 생각나고 하죠.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부대 비용,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가 있을까요? 매입 운임, 매입 수수료, 하역비, 운송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원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부피가 커서 운반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입한 원재료의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운반비가 5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 취득원가를 1,05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수입을 한다. 그러면 수입하면서 통관 수수료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운송 도중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모두 매입 금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차감하는 게 있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 있어요. 자, 매입 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가격을 깎아주는 거고, 매입 환출은 구입한 거 반품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다면 외상 대금을 빨리 받고 싶어요? 천천히 받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빨리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빨리 갚으면 조금 깎아주겠다. 이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베이트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차감 계정에 이렇게 있잖아요. 리베이트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구입하면 나중에 대가의 일부를 돌려드릴게요. 돌려받는 거. 리베이트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차감을 해요. 자, 추가 고려사항. 매입운임이나 매입수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지만 매출운임이나 매출수수료는 비용처리.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한 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고 외화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요. 자, 거래 시점에 환율에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이죠. 재고자산이라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는 건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1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가장 오른 거 매입 운임은 비용 처리가 아니라 취득원가, 매입 하용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판매 수수료 비용 처리. 그리고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재고 자산인데 잠깐만 보니까 자, 외화가 나오네요. 거래 당시의 환율은 1,100원이다. 먼저 매입 원가가 1,000달러인데 120달러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할인은 차감을 하는 거니까 1000에서 120을 빼면 880달러가 되겠습니다. 880달러에 대해서 거래 당시의 환율 1,100원이 되겠고 운송보험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자 매입 부서의 인건비는 어떤가요? 이거는 매입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포함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시면 104만 8천원이 계산됩니다. 2번이 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저는 그냥, 자, 이거 계산을 하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는 게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풀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직접 이제 풀려고 하면 이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급적이면 계산기를 휴대하셔가지고 계산 문제 같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상품 미착품 판매 목적인 거 재고자산, 그 다음에 2번. 제품하고 반제품도 재고자산의 종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언제나 모든 이런 말 나오면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부동산 매매업이어서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 이것도 아까 전에 3번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800달러인데 할인이 80이니까 결과적으로 72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720달러에 자, 환율이 여기 1,100원이네요. 운송보험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리고 환급 불가한 수입관세 및 재세금 포함시킬게요. 매입부서의 인건비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더해하시잖아요. 그러면 88만 7천원이 답이 돼요.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는 4.2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 매입과 관련한 거, 이거 앞에서 봤던 거 반복이거든요.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만 매출하는 데 사용되는 원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 생산할 때 그럼 이거 제조원가로서 나중에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이거는 그냥 재고자산으로 처리를 못해요.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거는 제품이나 제공품의 원가를 구성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원가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럼 원재료의 보관원가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제조원가로서 제품에 포함되겠지만 상품의 보관원가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요, 선적지 조건이 있고 도착지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 어떤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선박에 실어서 이제 물품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물품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1월 5일에 도착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에는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선적지 조건은 선적하는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거래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매입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는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 선적지 매입 포함됩니다. 반면에 도착지 매입은 아직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경우에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에요. 상대방이 물품을 확인을 했는데 이거 구입 못 하겠는데요? 가져가세요 하면은 다시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반면에 선적지 조건으로 매출을 하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판매가 된 거니까요. 예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판매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아니고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소유로 봅니다. 자, 예제 4-2. 자, 이거는 우리 저가평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참고로 둘 중 낮은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차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차감해야 되죠. 그리고 재고 자산에 기여하지 않은 원가는 포함하지 않고 판매 원가는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